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에피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K3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외신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현대로템이 수소 스텔스 차세대 전차인 K3 개발 착수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전차에서 중요한 것을 굳이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포신 개발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K1A1이나 K2 전차에는 지금 120mm 활공포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130mm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차포 고정 시험대를 신규 발주한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130mm 활강포 개발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크기를 보자면 길이는 3.9m, 폭은 2.3m, 높이 1.5m. 이게 딱 전차 같아요. 전차 실제 크기나 이런 거를 맞춰놔서 이제 고정식 시험 발사대를 발주해 놓은 것 같고 일부 업체에서는 작년 말에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거 아니냐. 이제 업체에서는 끝나고 ADD로 넘어간 거냐. 이제 좀 방식이 달라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차의 개발사를 보면은 가장 먼저 중요시된 게 화력이죠. 전차가 가장 중요한 게 공격용 무기니까 이제 화력이 늘리려면 대구경포를 탑재해야 되거든요. 대구경포를 탑재하려면 전차가 무거워지고 이 무거워진 전차를 감당하려면 다시 엔진이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엔진이 강화되고 전차가 대포가 커지면 전차 차체가 커지니까 여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갑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순환 구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화력. 이고 화력이 상징되는 건 결국 이제 구경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기관총 같은 거 달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50mm, 75mm 이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구경이 늘어났고 현대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동구권, 러시아 영향을 받은 국가는 대략 125mm까지 늘어났고 서방 국가들은 대략 120mm 정도에서 일단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차세대 전차가 다시 개발되려면 세대를 구분하려면 당연히 화력이 좀 증강돼야 되기 때문에 뭐 동구권은 현재 스톱된 상태고 서구권 같은 경우는 130mm냐 140mm냐 그리고 이거를 일반 탄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레일건 쪽으로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일단 다음 세대는 구경이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전차의 방어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차의 화력도 늘어나야 되는데 딜레마죠. 왜냐면 120mm에서 더 크게 하면 포신이 너무 커지니까 기동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탄약이 커지면 장전할 때 문제가 생겨요. 120mm도 사람 손으로 장전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 장전 장치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130mm로 가느냐 140mm로 가느냐인데 대한민국은 현재 130mm로 가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120에서 130까지 이제 늘어날 때 성능이 어느 정도나 향상이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통력이죠. 적전차를 이제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 장갑을 뚫고 뻥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프랑스 지금 KNDS가 이제 KNDS 프랑스가 있고 KNDS 독일이 있어요. 그래서 KNDS 프랑스 애들이 130mm인지 140mm인지 이제 시험 그 이제 아까 작가님 얘기해 준 것처럼 140mm. 네. 고정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탄 크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파괴력도 엄청나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벽을 한 2개를 세워서 관통하는 걸 보여주는데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시무시하다. 그 정도 되면 뭐 이제 답이 없겠네. 그렇게 봤죠. 아마 차세대 전차들은 120mm는 분명히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120mm에서 이제 전열 화학포로 가느냐, 뭐 레일건 가느냐 이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나라 얘기가 돼버렸고 화약을 쓰는 거는 똑같이 가지만 이제 구경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동 장전이 이제 핵심이다. 자동 장전 안 하고는 포탄 어떻게 운용할 수가 없다. 들 수 자체가 없겠네. 그러니까 130mm, 140mm 드는 것도 보니까 한 사람이 드는데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걸 좀 크지만 좀 가볍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탄두가 당연히 무거워야 되고요. 저게 장갑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걸 속도를 높이려면 장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만드는 KNDS에서 개발하는 구경이 큰 전차포 같은 경우는 탄두 내장탕. 네, 그걸로 해서 좀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공개된 자료를 보면 120mm 활강포에 비해서 이제 130mm 같은 경우는
대략 50% 정도의 관통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비슷한 사례가 KNDS에서 실증용 전차를 만들고 있어요. EMPT라고 유럽 주력 전차라는 뜻인데 이 전차는 말씀하신 대로 독일과 프랑스의 공통 전차 개발 계획인 MGCS에서 사용되는 전차의 실증 모델 같은 거죠. 이게 네.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최근에 유로사토리 2024에서 계속 그 앞에는 이제 독일제 130mm를 달고 있었다가 이때 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아스칼론 140mm 활강포를 탑재한 EMPT ADT 140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유럽의 차세대 주력 전차는 140mm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0mm에서 크게 확장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전차가 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전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차가 타고 가다가 상대편 전차가 나타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공군. 위에서 쓰면 공군. 되는구나. 이러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은 그 다른 탄을 쓰잖아요. 네, 약간 뭘? 변칙 같은. 네. 여러 탄을 쓰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러시아 같은 경우 사실 T-14를 먼저 공개하면서 아르마타를 공개하면서 전차의 세대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T-14 기존 공개된 거는 그냥 125mm를 달고 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차후에 152mm 활강포를 탑재하겠다라고 공개하긴 했지만 와우. 그러기 전에 T-14가 그때까지 살아남느냐는 좀 다른 문제. 또 그래요? 이고 이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구체적인 뭐 개발 과정이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차폭의 구경이 확장된 거는 우리나라는 130mm로 가는 것 같고 유럽은 대략 140mm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아르마타 전차를 4세대로 봐야 될까요? 아르마타가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전차의 승무원이 있던 구획이 아르마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무인 포탑이고 조종석에는 이제 전차장에는 하수가 3명이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조종석 쪽이 쫙 몰려 있는 형식인데. 캡슐형.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하는 전차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탑도 보면 이제 자동화 무인화가 되다 보니까 장전도 다 자동으로 하니까 굳이 거기 사람이 있을 필요 없고 그런 면에서는 4세대는 제가 좀 방향성은 제시해 준 거니까. 하지만 이게 진짜로 잘 써먹었을 거였으면 선전용으로 해도 전장에 한번 나왔겠죠. 그러니까 전장에 지금 못 써먹고 있다는 건 자기네들이 봐도 이거는 현대 전장에서 쓰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지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저는 그게 포탑에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제 전차가 전통적으로 가벼워요. 그러니까 차체 방어력을 엄청 넓히다 보니까 포탑 껍데기 안에 저 뭐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별거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포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뭐 맞아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지만 전차가 포탑이 망가지면 전투는 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들.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지금 서방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 지금 러시아 전차들의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서방제 뭐 그렇죠. 반도체 부품에 이런 거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르마타가 양산에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전차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가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대라도 박살나면 애매한. 그죠.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의 경우에 약 1200마력의 디젤 엔진이랑 300마력의 전기 모터를 결합해서 1500마력급의 시스템 개발 중이다라고 하던데 이 개발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K2 흑표랑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파워팩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국산화는 엄청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1500마력급 전차 엔진 써먹을 때 엄청 많습니다. 변속기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K3 전차의 최종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현대 로템 측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하는 건 기동력 부분만 따지고 보자면 항속거리도 엄청 늘어나게 만들고 전쟁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 연료 보급 없이 장거리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리가 잘 안 나요. 소리가 잘 안 나서 전차의 그 특유의 그 우웅 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은밀한 작전이나 매복 작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먼저 개발해서 탑재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 장점이 있는 게 수소연료 전지로 바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 검토 단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이브리드 엔진을 다음 단계로 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과정에 네. 중간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엔진 만들어 놓고 네. 수소연료 전지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자체적으로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렇구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레일건 사용하게 되면 전차포에 전력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엔진으로서는 이 전력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저 레일건이 장점이, 만약에 만드는 장점이 뭐냐면 이 화약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포탄이 탄도 있고 화약 부분이 있잖아요. 화약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탄을 적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를 쏘게 되면 막 먼지 막 이런 거 나서 위치가 발각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좀 피할 수 있고, 반동도 엄청 적을 것이고, 더 많은 탄에 다양한 탄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임무가 여러 가지 임무에 있을 때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운 측면이 있죠. 장점이 많네요. 네. 하이브리드 그 파워팩이 세계 최초예요? 다른 나라는 차세대 전차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엔진 부분에 대한 딱히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엔진을 이제 더 성능 향상형을 쓰거나 아니면 뭐 기존의 엔진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움직임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상용 모델로도 그 수소차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용으로 치면 장점이 있죠. 뭐 기름 보급 같은 걸 할 때 수소가 훨씬 더 가볍고 더 많이 운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되게 저는 잘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현대전장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시장을 지배하려면 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뭐 만들면 우리가 네. 더 빨리 만들어서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은 훨씬 싸. 그리고 빨리 납품해줘. 가성비 좋아. 이런 걸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네. 야, 이거 만들었어. 니네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가보는 게 하는 거죠. 장담하지만 우리가 이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유럽의 MGCS건 다른 나라건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된 이 1500마력짜리 엔진 같은 경우는 시속 70km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네. 한 500km 정도로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연료 탑재 측면에서 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K3 전차가 130mm의 강력한 포에다가 1500마력의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전장에서 좀 끝판왕으로서 그리고 이 방산 시장에서도 끝판왕으로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빨리 완성이 돼서 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도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